근데 유치권 공사를 했다는 사람하고 그 공사를 주게 되는 그 건축주, 이미 이제 경매에서 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통모해서 서로 유치권이 있다, 공사대금, 공사계약이 있었다, 돈을 못 줬다, 못 받았다, 이런 식의 척척척 맞아떨어지는 이런 그 사실관계 허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참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여러 가지로 심리를 해서 사실은 사실관계에서 다 대부분 판단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려고 그러면은 결련성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점유가 온전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법원이 볼 때는, 법원이 대부분 판단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과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그 유치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또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나가야 될 사람이다, 보호 못 받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짭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사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공사계약 했다는 걸 못 믿겠다,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결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단계의 문을 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원으로서는, 학업심으로서는 그 상급심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제 판단받는 부분들이 이제 법원으로서는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지는 게 법원 판사로서는, 학업심 판사로서는 제일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그게 안 깨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짤 수밖에 없어요. 관문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럼 관문을 3개를 짜놨는데 한 가지가 틀린다고 한들 대법원에서 깰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런 측면에서 뭐 안 된다, 가사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또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유치권의 특성상 두 사람이 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들이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 사건 판단도 네 공사계약한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사버려도 무방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비적인 판단이라고 하는데, 예비적인 판단을 한 번 더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제목이 이제 손해배상 사건 아닙니까? 손해배상.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유치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 형태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쉬운 게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 나가달라, 비켜달라라고 하는 인도, 철거 이런 소송. 그 다음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유치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돼서 유치권 확인 소송. 이런 것도 제법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이렇게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문제가 손해배상거리잖아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되고, 적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이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으로 봐서, 그 피고라고 하는 사람의 유치권 주장이 부당하기 때문에 점유는 불법하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간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08년 사례. 요거는 이제 경매 중인데, 토지하고 그 지상 목욕탕, 사우나 건물이 이제 경매 중인데, 그 목욕탕 건물, 사우나 건물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했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비용 투입을 했다는 이유로 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경매 과정에서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채권자, 뭐 금융기관 같은 채권자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재밌는 것이 이제 유치권 자라고 하는 사람,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채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채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결련성 판단이 이루어진 점이 참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선 맨 첫 번째로 그 온천공, 이 사우나 개발할 때 이제 땅을 파고 온천을 퍼올리는 그 온천공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공사 대금으로 유치권 주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19페이지 맨 상단에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온천공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온천공이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우나 건물에 대한 유치권 여부, 사우나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하는 그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건물의 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공업자가 사우나 건물을 점유하면서 못 비켜줘 라고 하니까 비켜달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온천공을 내가 설치해서 못 받은 돈 가지고 사우나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쟁점인데, 그 판단에서 법원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 사건 온천공이 그 토지에서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그 토지에 설치된 점, 그 다음에 이 온천공하고 토지가 모두 이 전모, 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그 다음에 피고, 이 공사업자라고 하는 사람, 이 전모와 피고의 공유라고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건물은 당시 전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그 다음에 위 온천공이 이 사건 건물에 바로 붙어 시설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이 사건 온천공은 온천공이 위치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하기 어렵고 토지로부터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온천공에 관한 공사는 온천공은 건물에 부합해서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보다는 토지에 부합된 것이다. 결국은 이게 뭐 중간에 부합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더 넣었는데, 결국은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기보다는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그 온천공 시공 대금으로는 사우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나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사우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정수기, 그 에어컨 이런 것까지 같이 아마 일체로서 시설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물품 대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은 증거가 없다. 기본적으로 네가 그런 걸 시설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그 비용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 결론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의문이 없죠. 그 다음에 도움형 한증막 시설 부분, 요걸 공사를 했는데 요 공사 대금과 사우나 건물에 대한 결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인정된다고 봤어요. 결국 결련성 인정된다. 왜냐? 이 사건 각 그 도움형 한증막은 목욕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되어 축조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이 사건 각 도움형 한증막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목욕탕 이용객들이 목욕을 하다가 이 한증막에 들러서 사우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은 이 사건 도움형 한증막은 이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건물에서 분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분리할 경우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 한증막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됐다. 그 맞죠? 그러니까 건물에 부합됐으니까 건물에 관한 공사다. 사우나 건물에 관한 공사다. 이렇게 논리를 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형 한증막 시설, 그 부분만큼은 결련성 있는, 그러니까 그 대금 채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다음에서도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부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하는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게 뭐 건물에다가 만약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풍차를 하나 이렇게 했다. 풍차를. 그래서 이 풍차 설치한 사람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느냐 하나 뭐 이런 걸 따져볼 때 이게 이제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따질 때 이제 법원에서 이게 요 부분이 어떤 공사했다는 한 그 부분이 그 건물에 부합됐다.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이 가치가 훼손되고 한다. 그런 관계로 보여지면은 이 건물에 관한 공사로 볼 여지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그게 이제 부합이 됐다, 뭐 주물이다, 종물이다 하는 그런 관계가, 그 결련성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설시가, 판단의 설시가 그 건물과 붙어 있다, 또는 주물이나 종물이다.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이다. 라고 하면은, 이 대금, 여기에 관련돼서 생긴 채권을 결련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설시들이 그런 논리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봐서 이 도명 한증막 공사는 사우나 시설과 관해서 생긴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막바로 이제 관해서라는 게 너무나 뭉뚱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를 이제 건너오는 논리로 부합이라는 논리로 이렇게 건너간 거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서울 고등법원 2007년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 큰 건물 지을 때는 이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이제 건물 지을 때 땅을 일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PF 같은 것도 좀 받고, 그 다음에 건물 뭐 시공사도 이제 선정하고 이런 과정인데, 건물 공사를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땅을 이제 지금 현재 유치권 주장하는 회사가 국내 굴지의 어떤 건설회사입니다. 피고 모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건설회사인데, 그 건설회사를 이제 섭외해가지고 어떤 쇼핑몰 같은 걸 분양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건설회사가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바로 받은 게 아니라 그 시행사하고 약속이 어떻게 됐냐면, 그 공사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지를 다 매입하게 되면은 그 매입한 대지에 1순위로 저당 설정해 주겠다. 요런 약속을 받고 이제 선 투입이 된 거죠, 공사가. 그런데 그 시행사가 약속을 어겨서 그 땅을 다 매집하고 나서 그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접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사례에서 그 토지가 이제 경매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그 건설회사는 대금을 상당 부분 못 받았고, 그 못 받은 대금이 한 6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60억 되는 돈을 이제 이후로 낙찰되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가능하다. 유치권 주장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거기서, 지금 이 사례는 이제 상사 유치권만 쟁점이 됐네요. 상사 유치권만. 그러니까 민사 유치권은 쟁점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례를 읽어봐서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아까 이제 전반적인 어떤 판례를 좀 본 결과 그 건물 신축 때 그 건물 공사 관련된 그 채권과 그 신축 부지와의 어떤 결련성 이런 부분은 부정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판례상으로.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피고 뭐 건설이 민사유치권 주장을 하지 않고 상사유치권으로 아마 접근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사유치권을 이제 주장을 그래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1심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라고 한 반면에 2심에서는 상사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에서는 그냥 그 기각이 됐는데 그대로 이제 1심 판결이 이게 원심 판단이 확정이 됐는데 한번 그 논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사례는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게 그게 골자고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똑같은 쟁점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해야 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모 건설은 피고 모 산업, 이게 시행사입니다. 피고 모 산업과의 상행위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행위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공사 완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지 위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피고 모 건설이 피고 모 산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대지의 점유를 취득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모 건설의 주장은 이없다 이렇게 했죠. 상당히 이게 어떤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점유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상행위로 인해서 취득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상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것이냐.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면은 상행위를 위해서 취득했죠. 도급계약을 했으니까 공사하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공사하려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사하면서 이런 분쟁이 생긴 건데 그 점유의 맨 어떤 시작은 도급계약으로서 들어간 건 맞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유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점유라고 할 수 있느냐? 그죠? 점유라고 할 수 있느냐? 점유는 뭔가 돈 못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게 좀 처음에 들어왔던 그 도급계약으로 인해서 공사했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원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은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심 판단과 다르게 판단되었다라고 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 중반 부분에 보시면 괄호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행위는 피고 모 산업과 피고 건설 쌍방의 상행위가 되고 피고 모 건설의 이러한 점유 취득도 상행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심에서 이제 이 판단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건물 신축한 그 대금을 이유로 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느냐라고 관련해서 대법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에서 상사유치권 부분에 대한 판단도 약간 이 2심 판단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법원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상행위로 인한 점유 취득이라는 판단에서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유치권이 이렇게 남용되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